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 아침 기온 쌀쌀했습니다. 15도 내외로 떨어진 곳도 있었고요. 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0.1mm 미만의 비가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 내외였고 낮 최고 기온 25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시대학교가 투표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고요. 글로컬 대학의 최종 선정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석을 맞아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맞이 릴레이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현장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9월 2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3 강원세계 산림 엑스포가 지난 20일 개막한 가운데 첫 번째 주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5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몰리는 등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개최 이후 첫 번째 주말이었던 24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산림 엑스포 누적 입장객이 53,29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 입장객의 18.38%를 엑스포 첫 번째 주간에 달성한 것으로 이 목표 입장객의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에 국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2020년 이후 3년 만이고 현지 감사는 5년 만입니다. 국회는 지난 21일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통과시켰고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김진태 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서 받는 첫 번째 국감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는 학령 인구가 줄고 또 산업 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대학 혁신안의 방안 중 하나죠. 글로컬 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선정되는 곳에는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요. 1도 1국립대로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보하면서 강원대와 강릉원시대 또 사업 준비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죠. 강릉원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이죠. 글로컬 대학 30. 얼마 전에 강원대와 강릉원시대학교가 이 내부 구성원들 간의 이 투표를 통해서 일단은 계속 추진한 것으로 이 결론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본 선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먼저 글로컬 대학 사업의 배경과 사업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시는 대로 글로컬 대학은 정부가 30개의 이제 특성화된 대학 혹은 구조조정할 대학들을 선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이제 3월 달에 정부가 10개를 이제 선정 발표하겠다고 이제 추진을 했고요. 결국은 예비로 15개가 이제 8월 중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월 5일까지, 10월 6일까지죠. 지금까지 이제 예비 선정된 15개 학교들이 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결국 11월 중순이 되면 정부가 10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그동안에 또 못했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1월에 이제 2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10개 대학 정도를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후년에 또 한 10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개 대학에 이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서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연간 200억씩 5년 동안
천억을 지원하겠다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번에 15개의 예비 선정 대학 중에서 강원도 내에서 예. 4개 대학이 일단은 들어갔고요. 포함되었고 그렇죠. 또 특히 이제 강원대학교와 강릉시대학교는 두 대학이 1도 1 국립대 통합을 하겠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원들에게 뭐 교수, 교직원들 또 학생들까지 과연 통합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물었는데 맞습니다. 투표 결과가 아무튼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투표 결과 어땠습니까? 일단 이제 강원대 찬성률이 교수가 72%, 학생이 82%, 직원이 6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원주대가 교수가 90%, 학생이 91%, 직원이 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대가 평균값이 73.8, 강릉 원주대가 85%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구성원들의 동의를 물어봐라 혹은 얻어라라고 얘기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특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경우 뭐 강릉대하고 원주대, 그다음에 강원대학하고 삼척대학이 통합할 시에 과정 중에 보면은 이제 불협 화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라. 그리고 설령 지금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지역사회라든가 아니면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했을 때 사실 탈락시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정부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에게 묻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이제 하는 작업들은 뭐냐면 지역 내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동창회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지역들과의 어떤 이런 프로젝트 얘기가 좀 진행이 돼야 그나마 좀 이런 불협화음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재 뭐 학령 인구가 줄고 또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뭐 강원대학교는 평균 70%대의 찬성률, 또 강릉 원주대학교는 80%대의 찬성률. 이 내부 구성원들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타개해야 된다라고 그 위기감 또 절실함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당연하죠. 예. 뭐 이번에 올해 이제 벌써 수시 모집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뭐 강원대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뭐 강원대 삼척 캠퍼스, 강릉대도 강릉 원주대, 강릉 캠퍼스, 원주 캠퍼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올해 강원도 지역의 수시 모집률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미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본 선정을 위한 이 최종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검토를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선정 결과가 나오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글로컬 대학으로 통합이 되고 또 선정이 되었을 때 지금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글로컬 상공 프로젝트를 이제 정부가 요구할 때 이유하고 목적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들의 입장에서도 이 글로컬 상공에 이제 추진을 할 때, 지원을 할 때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입학생 확보, 그 다음에 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글로컬 30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대학을 차별화, 특성화 하는데 좀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대학들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우리가 앞으로 학생, 신입생 모집하는 데에 좀 힘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다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기대 효과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캠퍼스가 4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춘천, 그렇죠. 원주, 강릉, 삼척이 되는데 예.
이 각 캠퍼스별로 어떻게 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또 중복 유사학과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 유사학과를 또 통폐합하는 것이 예. 이게 또 사실 여러 가지 또 많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럼요. 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좀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들이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공과대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강릉원주대학교 원주 캠퍼스부터 시작해서 강릉 캠퍼스, 강원대학교 춘천, 삼척 캠퍼스 모두가 다 공과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에 있는 공과대를 과연 어떻게 차별화 특성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교가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정밀 의료, 바이오 헬스, 데이터 산업 쪽에 이제 특화하겠다.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반도체 쪽으로 특화하겠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천연물 바이오, 해양 생명과 관광 쪽으로 특화하는 산업. 삼척은 액화수소, 에이징 테크, 재난 반대 쪽으로 이제 특화하는 산업.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각 지역들이 이제 자치단체가 사업화 시켜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모델들을 그대로 지역 대학에다가 연결을 시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좀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요. 예. 춘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정밀 의료기기 산업을 이제 한다고 했어요. 특성화 시킨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원주 같은 경우는 정밀 헬스케어 산업도 특성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나중에 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강원 도내 사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과 계열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실 더 문제가 되는 분야가 인문 계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분야야말로 정말 좀 중복 유사학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는 뭐 공과대학도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인문하고 자연 계열이 학생들 모집이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인문 자연 계열을 이제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번에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문 자연 계열은 강원대학은 춘천 캠퍼스, 강릉 원주대학은 강릉 캠퍼스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대학의 어떤 차별화 특성화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기초 과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통계, 수학 이런 것들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립대학조차도 응용과학 쪽으로 다 가버리고 기초과학을 포기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문, 자연 이런 쪽은 학생들 모집이 좀 줄어들더라도 국립대니까 이러한 것들을 유지시켜 놓는 게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본부 입장에서는 뭐 학생이 안 오는데 정원이 부족함 채우지 못하는데 이런 이유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정원을 줄여버리거든요. 이러면 결국 학과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러면 사실 기초 과학이라는 것이 사라질 가능성도 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결국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또 채울 것인가 이 부분이 성패를 또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다음 주쯤에는 이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뭐 큰 그림과 함께 또 세밀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추석맞이 릴레이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또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요.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서 추석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릴레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추석맞이 릴레이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쓸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처음 시작한 행사지만 이제는 홀로 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 분위기를 즐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 지역별로 나눠서 원인동과 단구동 마을관리소 또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500여 명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추석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인동과 단구동 마을관리소에서는 마을별 8개 경로당이 모여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윷놀이를 진행해서 어르신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또 주민들이 준비한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마을 활동가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면서 명절 인사와 함께 음식을 챙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릴레이 추석 행사는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추석 당일인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하태화 부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에 계신 주민들 또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다 같이 따뜻한 명절의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고요. 특히 명절이 오면 어르신들이 명절이 예전 같지 않다. 또 옛날 생각 많이 난다.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그럴 때마다 뭐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면 하는 게 별거 있겠니?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재미나면 좋하지라는 말씀들 하셔요. 이번 명절에는 더 맛있는 식단으로 특식 준비했고요. 또 어릴 적 하셨던 놀이들 또 소소한 이야기거리 만들어 드리려고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행사의 현장 다녀왔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22일 금요일에 추석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행사가 시작되는 9시가 되기도 전부터 어르신들이 복지관 앞에 모여서 복지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당에는 전통놀이 체험 부스가 준비돼서 투우놀이와 윷놀이를 비롯해서 전통놀이를 즐기는 어르신들로 북적였고요. 이외에도 한가위 추억 한 장이란 이름의 사진 촬영 부스, 또 달아달아 내 소원이란 이름의 소원 작성 부스가 마련돼서 어르신들이 행사를 즐겼습니다. 또 전통놀이 체험부스와 배식 봉사활동에는 강원지방우정청이 직접 참여했고 또 한국광해공업공단이 후원한 상품권으로 행사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햅쌀 선물 나눔이 진행됐는데요.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문막과 태장동 이렇게 멀리서도 버스를 타고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윷놀이 하는 중인데 그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이래 와서 장기 두고 있어요. 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연탄 공장 은행도 하고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왔어요. 돌로 보니까 옛날 못 보던 사람들 그동안에 그 얼굴도 다시 볼 수 있고 색다른 면모가 좀 있더라고. 네. 자, 릴레이 행사예요.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고요? 네, 지난 목요일부터 추석맞이 릴레이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화요일에는 원인동과 단구동 마을관리소에서 또 29일 금요일에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맞이 릴레이 행사가 이어집니다. 명절 음식도 함께 먹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이동장치 이용 시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안전복지과의 이형희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희 사무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그 교육청 차원에서요, 학생들을 상대로 이동장치, 뭐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 같은 것이 제일 이제 그 대표적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이동장치 이용할 때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학생들이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뭐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느끼지는 않아도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예. 네. 이 사고 발생 추이, 유형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 강원 지역에서 그 10대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타다가 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그 전동 킥보드 교통 현황을 보면 그 5천여 건 중 10대 사고가 전체 3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10대 네. 학생들이었군요. 예. 네네. 도내에서도 그 피해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2021년도에는 26건, 작년에도 36건이었고, 올해는 9월 현재까지 2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보면은 그 자동차, 그 보행자 등과 주행 중 부딪혀서 추돌하는 사고와 그리고 주행 중에 속도가 높거나 급정거를 하는 경우에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는 사고, 그리고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얼마 최근 전에도 그 한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그 자동차와 충돌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모두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정원 초과 등으로 법규를 위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 경우가 그런 경우군요. 지나가다가 지금 학생들 두 사람이 네네. 안전모 쓰지 않고 네. 상당한 속도로 저 네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보행자에게 모두 위험할 수가 있다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좀 크게 중상을 입는 경우가 또 상당하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데 네네.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는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모두 그 운전면허가 필요한데요. 예. 그 16세 이상의 그 되는 사람에게 그 언동 킥보드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은 탈 수가 없고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만 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면허를 바꿔서 타는 그 학생들 도리어 적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안전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안전교육은 저희는 7대 표준 능력을 기준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연 51차시 이상 매년 실시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히나 이 전동 킥보드 이용이 높아지면서 그 학교에서도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활용 가능한 영상, 수업 자료, 포스터 등 교육 자료를 안내해서 그 학생들이 PM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좀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학교 학생들의 그 수준과 상황에 맞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바로 오는 그 10월과 11월에 도로교통 강원지부와 협력해서 그 안전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 PM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교육을 할 때 특히 강조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용 이동장치 그 PM 관련해서 안전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16세 이상의 언동기 면허 소지자 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되고 있고 또한 2인 이상 탑승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등의 법규를 알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야기했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 뭐 정말 큰 사고로 발생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문제점, 또 이제 제재는 또 어떻게 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PM 대표적인 전동 킥보드는 8년 이동 수단이기도 하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이동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고가 일어난다면 모든 충격이 운전자의 몸에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 가벼운 사고로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그 안전 수칙을 위반할 시 제재로는
우선 어린이가 운행하는 것이 적발되면 그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처벌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언동기 면허는 계속 강조하지만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합니다. 네. 이를 어길 때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또 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모 미착 경우 벌칙금 2만 원, 그다음에 그 승차 정원이 한 명인 것을 위반하고 동시에 알겠습니다. 2명 이상 탑승할 때도 벌칙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편리하지만은 그만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이런 또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영희 사무관이었습니다.